미스터리 극장. 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일단 캄보디아로 가지는 않고 캄보디아에서 온 피해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선배님이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네네. 한 다음에 저희 그 수원 미스터리 극장 단톡방에 이거는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를 칼부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혈이 낭자한 것도 아니지만 이 두꺼운 판결문을 꼼꼼히 다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좀 무서워요. 또 서늘함이 느껴지면서 과연 진실이 뭘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다. 이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고 다시 파기환송돼서 지금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냥 네 번째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언론이 주목을 했고 또 그 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반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죠. 바로 캄보디아 아내, 캄보디아 출신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 교통사고냐 아니면 일부러 90억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한 거냐. 90억이요? 네. 돈의 액수가 엄청 크네요. 95억 원입니다. 우와, 그럼 100억에 가까운 돈이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사실 이거 관련된 얘기를 아예 모르거든요. 사실 이전에 했던 거는 들어는 봤었던 얘기였어요. 뭐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완전 모르는데 그냥 언뜻 들었을 때 100억에 가까운 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법리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돈만 놓고 봤을 때 와, 엄청 큰 금액이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 보험금 지급 여부도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95억이라는 보험금액도 중요하고 굉장히 크지만 또 이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의 이 아내가 당시에 임신 7개월이었어요. 출산을 몇 달 뭐 정말 많이 납두고 있지 않았던 코앞에 출산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을 줬죠. 이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와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살인과 사기. 사기는 말 그대로 보험 사기고요. 겠네요. 살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였다는 주장이죠. 우선 지금 이 재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 이 피고인 남편입니다. 남편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 또는 그동안의 삶의 궤적 또는 재판과 수사 당시에 한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8년에 이 남편이 98년에 첫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조금 넘어서 2001년에 협의 이혼을 해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쯤 지나서 2005년에 두 번째 부인과 혼인하고 또 1년 반쯤 지나서 이혼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당시 이제 캄보디아 국적이었죠. 이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2013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한국식 이름으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름도 바꿨는데요. 그런데 2008년에 혼인했잖아요. 이 2008년에 혼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보험에 굉장히 많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25개 11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 생명보험 25개입니다. 25개요? 보험료로 내는 게 한 달에 360만 원. 일단 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만 해서 보험료를 한 달에 360만 원을 냅니다. 일반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개수와 이 액수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어떤 보험은 뭐 한 번에 그냥 30억 받는 그런 보험도 있고 그래요. 월 납입액이 뭐 이렇게 보니까 다 합쳐서 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연금보험에 이렇게 납입액이 큰 걸 넣는 경우는 저는 봤어요. 그 연금이잖아. 나중에 그게 탈 거니까. 근데 사망보험,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 이 남편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 그다음에 그 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죠. 약관 대출 계약을 네. 대출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아니면 중도 인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3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했다가 받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또 대출금도 갚기도 하고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보험 돌려막기를 네. 처음 들어보네. 네. 그러자 검찰의 주장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렇게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 옛날도 아니에요. 2014년이에요. 굉장히 최근이죠. 예, 네.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입니다.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내려오는데 제 차량을 운전했어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불상의 방법으로 이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불상의 방법으로 수면 유도제를 먹여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내려올 때 네. 예,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잡화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잡화점에서 이제 도매 물건 떼우는 거죠. 떼우는 거구나. 네, 사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밤입니다. 새벽이죠.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경 이제 그 천안입니다. 천안. 경부고속도로 네. 천안에 위치한 이제 부산 방면 335.9km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깊은 잠에 빠진 아내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그리고 운전자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하고 그래서 화물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요. 엄청 큰 화물 차량이에요. 이게 그 8톤 트럭입니다. 이제 토미 8톤 저진동 특초장축 화물차. 이 차량, 이 비상 정차대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 뒤에 이제 추돌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거죠. 즉, 운전하다가 이렇게 비상 정차대에 차가 있으니까 큰 트럭이 있으니까 이걸 발견을 하고 상향등을 켰습니다. 상향등을 켜서 그 사건 화물차, 큰 화물차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 차량의 이 스타렉스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 네, 그 부분을 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에 고의로 추돌시켜서 즉석에서 아내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살해했다. 7개월이라고 그랬죠? 네. 저희 임신 중인데 수면 유도제를 먹었다는 것도 일단 좀 그게 뭐 전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 피고인의 어떤 이 행위가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되면 이거는 진짜 네. 이건 너무 진짜 입에 담기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1심 판결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2015년. 예, 그 당시에 영상이 또 하나 공개됐어요. 영상이 있나요? 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차가 오면서 상향등을 켜요. 그리고는 마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조준하는 거 마냥. 네, 그 후에 추돌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큰 사고인데 문제는 이 아내는 사망을 했고 운전자 남편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네, 조수석 쪽으로만 갖다 박았으니. 예,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95억 원을. 네, 그런데 제보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제보를 한 거죠. 좀 뭔가 이상하다.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타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제보를 했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 형사재판의 흐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제보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1억 9천만 원 받습니다. 이게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역대 최고액 이제 보험 사기 사건 제보 포상금이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겪게 되는데 1심 법원이 전제한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후의 재판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편은요 2번 이제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다음에 2008년에 이 피해자와 결혼합니다. 네. 자녀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 사건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 사이에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7개월인데요.
이게 이들 부부 사이의 네 번째 임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임신이에요. 첫 번째 임신 당시에는 임신 사실 모르고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절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출산을 했고 예. 세 번째는 검사해 보니까 발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들어가지고 역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신 사실을 확인했는데 근데 이때 남편이 낙태를 좀 요구했다. 왜냐면 내가 좀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애기는 어떻게 키우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평소에도 운동에 몰입해서 이 아내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가끔 이유 없이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친척들은 서로 부부간에 뭐 정도 없고 무관심해 보이기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보험입니다. 혼인한 직후부터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료 사고 발생 무렵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 또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 남편이 받게 될 보험금이 95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건이 모두 보장성 보험이었다. 또 하나 이게 그 여수 사건도 그렇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이 피해자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피고인 남편 또는 뭐 전처 소생 자녀 또는 지금 현재 자녀 또 전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다 있긴 한데 일부는 뭐 해지했어요. 해약하고 일부는 해지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또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용품점 보험 설계사들이 사은품으로 우리 가게에서 많이 사가요. 제가 그래서 뭐 가입해달라 보험 들어라라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주는 게 정도가 있지. 아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지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제 주장을 뭐 한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보험 설계사는 좀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샀고요. 적을 때는 뭐 몇천 원 정도 한 2달에 한 번 샀을 뿐입니다. 라는 말. 또 한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는 저 20만 원 정도 한 번 산 게 끝인데요. 그러니까 산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돈이 많으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어요. 그러면 뭐 300만 원 내도 뭐 낼 수 있지. 하죠. 예. 그렇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절대적인 액수도 중요하지만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월 수입에서 가족 전체의 어떤 보험료로 지출하는 게 한 20% 정도고 20%. 저축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30%를 넘지 않는 게 보통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재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네. 예.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 남편의 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금 거래가 많아요. 특성상. 자파상이니까. 네, 그렇겠지. 그래서 카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매출이나 수익이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부가세 신고를 대신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이 정도면 매출이 한 1,000만 원쯤 될 거고 뭐 기타 비용 등이 있으니까 월 수입은 1,000만 원보다 안 될 겁니다. 조금 안 되겠네. 라는 그런 분석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의 그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험 청약서에 보니까 이거 월수 500만 원이라고 써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네. 월수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700. 그러다가 또 검찰 단계에서는 월수 1,000입니다. 말이 다르네. 또 그 후에 1심 법원에서는 월수 1,500입니다. 계속 늘어나는군요. 점점 늘어나고. 네. 300, 500, 700, 1,000, 1,500. 아무래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야 이 보험 가입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상하지 않죠.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수입이 점점 본인이 주장하는 수입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얘기대로 만약에 그 중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적은 500인데 월 납입액이 300이다. 그건 이상한 거죠, 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억 1,000만 원 이상을 뭐 약관 대출, 뭐 중도인출금 등으로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2013년에 신협에서 5천만 원도 빌렸습니다. 대출. 그런데 이 사건 날 때까지 원금은 전혀 갚지 못했고 이자만 이제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계좌를 은행 계좌를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니까 보험 약관 대출금을 받자마자
다른 보험료로 출금이 된다. 물론 자동이체를 걸어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뭔가 여유가 있어서 낸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보험을 유지를 해? 누가 빚을 내서 보험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건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주거래 계좌가 신협 계좌인데 신협. 잔고가 23만 원입니다. 농협 계좌 잔고는 360만 원, 우체국 계좌는 200만 원. 이게 끝이에요. 네. 이거 뭐 엄청 크고 이런 돈은 네. 전혀 아닙니다. 또 부동산은 10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의심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의만 이 피고인 남편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뭐 이제 형의 소유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소득세 이거 세금 제가 재산세 냈습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거든요. 남편이. 네. 이거는 그냥 명의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날 또는 그 전날의 행적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나기 전날이 8월 22일인데요. 네. 이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가 같이 같은 나라 출신인 캄보디아 출신의 어떤 그 사람하고 만나서 뭐 장도 보고 뭐 이 잡화점에서 1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얘기는 오늘 밤에 남대문 시장에 남편이 가서 물건 사올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내일 아침에 모여서 저기 캄보디아 음식 같이 해먹자. 이런 약속까지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 8시에 그 약속을 한 캄보디아인에게 친구에게 나 오늘 저기 같이 가게 됐다. 그러면서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갔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남대문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물건들을 많이 샀죠. 네.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에 적재를 했어요. 이때 약 600만 원어치를 삽니다.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산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데 올라갈 때는 전혀 사고가 없었고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천안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 8톤짜리 그 화물차가 있는데요. 이게 전방에 그 비상 정차대에 있던 거예요. 이게 일부러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들어간 건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길이가 800m의 어떤 그 직선 구간 그 초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떤 뭐 이유로든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CCTV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에 있잖아요. 예. 네, 휴게소 부근에 CCTV가 있는데 이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이건 서울 방면입니다. 여기 CCTV에 이 사건 차량이 이 직선 구간에 들어설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모습이 촬영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언론에도 공개됐는데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뭐죠? 우선 당시에 그 원래 통행을 하면 안 되는 5차로 가변차로를 네. 주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향등이 이상하다. 아니 추돌 사고가 나기 400m 후방부터 상향등이 들어와요. 쌍라이트가 켜지는 거죠. 우리가 하이빔 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켜진 거야. 그리고 아니 그게 다시 꺼진 것처럼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영상 그리고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그런 현장 실험, 뭐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차량의 어떤 방향, 조향 장치라고 하잖아요. 핸들 이게 좀 이상하다. 즉 처음에 일단 우조향 오른쪽으로 우회전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감정 결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우측 뭐 가드레일 쪽에 부딪히지 그 차량 그 트럭 뒤를 뒤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들이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좌조향. 그래야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가서 각도 본 다음에 나 말고 조수석만 부딪힐 수 있게 다시 왼쪽으로 약간 나왔다 정도라고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맞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 사고 관련된 1심 재판부 1심 판결의 어떤 사고 도면이 있습니다. 별지에 포함되어 있던 사고 도면이 있는데 이걸 좀 크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고가 난 거죠. 이건 이렇게 됐으니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살 수가 없고 또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아니면 일부러 한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남편은 큰 부상을 입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딱 운전석이 삐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봤더니 상향등이 켜지기 전에 이 구간 평균 시속이 70.5고요. 70.5. 상향등을 켠 다음에는 80입니다.
그리고 10km가 올라왔네. 예, 이런 속도들도 나오고 결국은 우조향된 후에 다시 좌조향 네. 해서 충돌할 때까지의 평균은 61.7에서 62.6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앞수김 현상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앞수김. 이거 약간 제동. 그렇죠.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하잖아. 예, 이거를 사고 직전에 속도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지.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 거라든지 또는 본인도 모르게 무서워서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앞수김이 있다. 이거는 제동 장치, 브레이크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량의 어떤 결함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거. 지금 이 남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저 이거 일부러 낸 게 아니고요. 아,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입니다. 저도 진짜 깜빡 졸아서 이 사고 난 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검사는 그게 아니다. 무슨 졸음운전이냐. 일부러 갖다 박은 거지. 보험금 노리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 오다 보면은요. 이 사고 나기 전에 커브 구간이 있어요. 예. 그것도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다면 졸음운전 사고라면 거기서 났겠지. 네. 그 어려운 계속 구간이 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안성 휴게소에서 잠깐 잤거든요. 아, 눈을 붙였군요. 네, 자고 일어나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안 쉬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 거리가 25.8km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커브 구간이 8개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뭔가 좀 이상하다. 과연 졸음운전이 맞느냐? 맞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수석은 완전 함몰. 반면 운전석 부분은 이제 뭐 계기판 그리고 핸들 이게 가슴 쪽으로 이제 밀렸겠죠. 이렇게 밀려 다소 밀려오는 예. 정도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한 후에 이제 의사가 검안의가 이제 검안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피해자 이 아내가 개방성 상처가 없는 뭐 이게 막 터진 건 아니에요. 네. 개방성 상처가 없는 복부 내에 장기 손상을 입었고 그래서 피를 잃었다 많이.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사한 걸로 봤습니다. 반면에 이 운전자 남편은요. 이 갈비뼈 둘 포함해서 이제 그 폐쇄성 다발 골절이 있었고 무릎 타박상, 무릎 부분 염좌와 긴장. 상대적으로 경미한. 굉장히 경미하죠. 경미한. 한 명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건을 미스테리로 몰고 가는 게 하나 생깁니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 유도제. 아까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고 그랬잖아. 네. 이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어서 담요를. 예. 그 상태로 사망한 걸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불에 덮고 있던 이불에서 이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혈흔을 이제 검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면 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 나왔구나. 확실하게. 그런데 다른 성분은 없어. 뭐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게 있었다면 네. 다른 약 성분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감기약도 사실 약간 졸린 경우가 있어요. 콧물약 이런 거 졸리단 말이야. 다른 성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수면 유도제만 나왔다. 그리고 그래도 이거 본인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신 7개월. 안 먹죠. 네. 출산 경험도 있고 또 임신 중에 치과 진료 받은 사실 때문에 임신 분절까지 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든 뭐 감기약 먹은 게 아니라 그거 단일 제제, 그냥 수면 유도제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면 유도제의 성분이 크게 두 가지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검출된 디펜히드라민하고 독시라민. 독시라민. 네, 이것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 독시라민은 이제 알약으로 나온대요. 반면 이 디펜히드라민은 알약도 있지만 액상이 있어요. 연질 캡슐 안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연질만 까면 이제 쪼록 흘러내리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거 하나 까가지고 하면은 알약 10,000개 분량도 가능하다. 그렇구나. 네. 엄청나게 다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예. 이게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순수 중류수 500ml에 디펜히드라민 염산염 500g을 녹일 수 있고 이거는 알약 10,00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이 남편이 수면 유도제, 뭐 신경안전제 복용한 적도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직후로 가볼게요. 사고 났습니다. 네. 그래서 검안위에 따르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근데 사고 직후에 이제 그 큰 대형 차량 있잖아요. 앞에 있던 화물차. 예. 운전자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수사할 때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 아니 왜냐면 굳이 거기에 있고 사고가 났다. 이러니 95억을 받는다면 그 중에 일부를 나눈다고 해도 충분히 예, 그럼 뭐 그 사람 입장에서야 네. 범행의 의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수사는 그렇게 시작한 거죠. 아무튼 차량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화물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화물 차량 운전자에게 타고 있던 운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사고 났으니까 내려서 갔죠. 그랬더니 남편이 선생님, 내가 차를 박았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견인차 기사, 네, 레카. 예, 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 꼈으니까 이자 좀 밀어달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도착한 레카 기사한테는 그 기사가 직접 동승자 있냐 꼭 물어보기 전까지 조수석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네. 동승자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한테 태아를 구해달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또 단대병원으로 후송 갔는데 거기서 간호사에게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달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사망했음을 안 이후부터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 이제 접수를 한 겁니다. 실제로 현재 받은 거는 없어요. 이 자동차 아직. 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 처리 관련된 거, 뭐 또 입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한 거지 이 사망 보험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례식 관련해서도 의심을 사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날 오후 3시.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12시간쯤 지났습니다. 네. 8월 23일 이제 오후 3시경에 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서 이제 대전시설관리공단의 화장장 사용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처가 식구들이 5일장을 요구해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3일장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관철을 시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검색 기록이죠. 이 사건 나고 그 다음 날 8월 24일에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어제 교통사고, 어제 고속도로 사고, 경부 고속도로 사고 뉴스를 찾아서 그 내용도 보고 첨부된 동영상을 이제 2, 3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처음으로 온 그 레커차 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차량 어딨냐, 열쇠 꾸러미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찾아달라라고 해서 내부에 방치되어 있던 유류품도 이제 수거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기억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봤어요. 디지털 증거 분석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셀카가 있는 겁니다. 셀카? 병원복 입고 있는 셀카인데 사고 직후에 이제 V자를 그리고 웃는 셀카가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리고 사고 전에 이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복구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 또 평소에 주변 사람에게 야 보험 잔뜩 들어가지고 마누라 죽으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돈벼락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지인들한테 나 경찰관 생활도 했어라고 말했지만 그냥 군복무를 경찰에서 했던 뭐 전경 또는 이경이겠죠. 이런 것들. 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도 있다. 또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뭐 성관계 시 사정을 지연시키는 국소마취자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심리 검사 해봤더니 죄책감과 우울감을 표현했지만 그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뭐 말과 내면의 정서가 불일치함을 시사한다.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감정이입적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게 1심 재판부에서 전제한 사실입니다. 전제한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주변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저는 그 아까 셀카 얘기에 약간 진짜 맛이 가네요. 좀.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재판이 굳이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데 지금 이 1심 재판부가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조사해가지고 이 재판의 전제로 지금 다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당연히 유죄로 생각되잖아요. 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다른 재판도 아니고 2심이 한 거 아니에요. 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했어요. 소미스터리 극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뭔가 야 그러면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네. 이번 거는 저는 그럴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들은 걸로는. 그렇죠. 예. 우선 이 피고인은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졸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갔겠죠. 그리고 제가 아니 아내한테 왜 제가 수면 유도제를 먹입니까? 그리고 제가 왜 안전벨트를 풀어버립니까? 저 당시 21시간 동안 잠 못 잤습니다. 그리고 운전해서 남대문 시장 갔다가 물품 구매하고 또 음식도 먹었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명해야 되는 게 바로 보험이죠. 보험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그 잡화점의 주요 고객이 보험 설계사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 가입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이걸 거절합니까? 또 그 내용도 그냥 들으라고 한 거 든 거지. 저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사고 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험료 금액이 많을지 몰라도 제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인 수익 대비.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하죠? 그렇지 않았다. 저 사이 원만했고요. 또 제가 딸만 둘 있는데 이번에 아들이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리고 제 검색한 내역을 보시든가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든가 어디에 제가 이런 범행을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전 살인의 동기도 없고 준비했다는 정황도 없고 실제로 졸다가 사고 낸 겁니다. 저는 제 실수로 아내가 사망한 겁니다. 실수일 뿐이다. 졸음운전일 뿐이다.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이다. 결국 핵심은 졸음운전이냐 일부러 사고 낸 것이냐로 좁혀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무죄 판결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해요.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살인과 사기를 유죄로 다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거는 뭐 그 모든 거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또 이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이 모순 저촉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죠. 그리고 논리와 경험칙 또 과학 법칙까지 동원해서 다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난관을 과연 검사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우선 수면 유도제 먹여서 잠들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죠?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석수. 석수. 생수죠. 예, 그리고 다 물 종류네. 그리고 하늘보리. 하늘보리. 네. 이거 먹던 거예요. 옥수수 수염차는 300ml짜리 하나가 있고요. 또 150짜리가 있고 또 하늘보리는 거의 다 먹고 10ml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없네. 예. 그런데 여기서 성분이 안 나왔어요. 나올을 것 같잖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캔커피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던 집도 이제 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압수했는데 뭐 기존에 있던 뭐 고혈압 약 등등등 이런 거 다 했는데 거기서도 이 성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금산에 있는 약국이 34곳인데 당시에 네.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수면 유도제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뭐 없다는 거예요. 즉 검사는 이게 옥수수 수염차를 이제 샀다는 그 남편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또 차에서도 있었고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녹여서 먹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1심 법원도 그런 의심을 품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 없다.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의 혈액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수면 유도제 성분이. 사고가 나고 이 에어백이 터졌잖아요. 네. 그때 에어백에 이 남편의 피가 묻은 거예요. 묻죠. 그걸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 디펜히드람의 성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성분이 복용한 다음에 3일에서 5일까지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날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전에 어떤 경로로 이 둘이 그게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1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안전벨트인데요.
안전벨트 일부러 풀었는지 여부. 예. 이거는 글쎄 이 두 부부는 평소에도 안전벨트 잘 안 했대요. 이런 걸 볼 때 그거를 하고 있던 거를 풀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피고인이 졸지 않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8개 정도의 커브를 다 통과했어요. 네. 문제 없이. 그리고 아니 800m 후방부터는 통행 금지된 가변차로를 따라 달려오다가 상향등을 켭니다. 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졸음운전이었다면 오른쪽 옆에 있던 가드레일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치. 그런 감정인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래서 강력한 의심은 앞뒤에 등장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만 강력한 의심이 등장해요. 앞뒤는 그냥 의심이라고 하는데 예. 이상하잖아요 일단. 강력한 의심. 네. 그런데 이 CCTV 영상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흐릿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좀 더 이거를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하지 않은 이상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 그 영상은 잘 구분이 잘 안 간다. 예, 물론 이거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예. 실제로 현장에 가서 영상 비슷한 각도로 찍으면서 비교를 해서 재현하는 방법을 거치긴 했는데 과연 그게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1심 재판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영상은 야간에 촬영한 거고 정면도 아니고 화질도 안 좋다. 또 고속도로 이정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조향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각도로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우조향했다가 왼쪽으로 틀어서 이제 일자로 추돌이 발생하는 맞춘 건데. 다음에 그렇게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우조향 한 다음에 왼쪽으로 틀었냐 좌조향했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네. 결국 감정인들은 어떤 경우로든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틀지 않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11 일자로는 추돌이 발생할 수 없다는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스타렉스 차량의 그 폭이 1.4m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사고를 직접적으로 입은 그 추돌한 부분은 이제 조수석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0.96m고요. 운전선 쪽에 0.44m만 해가 없어요. 네. 네, 이런 부분. 그렇다면 이거는 중심 부분으로 힘이 가해졌을 것이고 측면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그 이유가 만약에 비스듬히 추돌하거나 또는 옆으로 하거나 그랬다면 차량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회전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운전자인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만 피해를 온전히 주기 위해서는 일자가 가장 정면으로.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조향, 좌조향 한 거라고 맞춘 보는 거다.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 재판부도 봅니다. 하지만 타당성은 있지만 잘 보면 지금 이 도면을 잘 보면은요 정확하게 일자는 아닙니다. 약간 비스듬히 틀어져 있어요. 약간 비스듬히 있네요. 네, 약간 비스듬히 있어요. 그러니까 좌조향이 조금 덜 된 느낌?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약간 틀어져 있긴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졸음운전으로 좌조향한 게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우조향에서 쭉 가다가 우연히 11자 비슷하게 부딪힌 거 아니냐? 그런 형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고 한 거예요. 특히 만약에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남편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100% 안전하게 일단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조건 사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범죄는 실패입니다. 맞아요. 보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운전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냥 사실 들어봐도 위험하긴 해요. 실제로 다친 부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진짜 천운이 따른 건지 몰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쪽만 저기 하려고 해도 그게 네.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하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게다가 그 비상 정차대의 길이가
이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조향 장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이제 운전석 부분만 온전하게 남기고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곧바로 실행했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검사의 공소 사실을 보면은요, 운전하다가 마음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쭉 가다가 어떤 이유로든 속도를 좀 감속해서 이제 앞솔림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그 속력 변화가 이제 크지도 않다. 그리고 상향등 작동된 그 지점은 약간 내리막길이다. 이런 것들. 이게 굳이 이렇게 상향등을 켤 이유도 없는 부분이다. 또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이 영상이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이 아니다. 너무 화질도 아주 희미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졸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아주 치밀하게 이런 극악한 범죄를 꾸민 사람이라면 상향등을 켤 리가 없다. 오히려 더 티나게 이렇게 의심,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을 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일부러 켠 게 아니라 실수로 졸다가 손이 움직여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보아요. 이게 이어서 말씀드린 2심 재판의 핵심 부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재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됐는데요. 결국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나머지 간접 증거들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본 거죠. 네. 특히 최초 목격자인 그 앞에 있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운전자가 남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저는 졸음운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 경찰에서 합니다. 했어요 최초에. 그리고 또 레커차 기사한테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또 이게 주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거 뭐 슬퍼하지도 않고 이거 좀 마치 꾸며낸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과 정도는 다르긴 하지. 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꾸민다면 남대문 시장 올라가는 길에 낼 수도 있는데 왜 내려올 때 했을까? 또 600만 원이나 돈을 주고 물건 샀는데 과연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라는 것들. 그리고 이 아내의 사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피고인이 처제들에게 3번이나 4번 정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일장보다 3일장이 더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는. 5일장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3일장으로 하죠. 그리고 화장장 예약도 요즘에 화장 건수가 많고 예약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 바로 이렇게 화장장 예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가? 게다가 이 휴대전화기로 검색할 만한 그런 그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예. 살인, 보험, 살해, 수면제, 교통사고, 돈, 도로, 수사, 추돌, 완전 범죄 이런 것들 검색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게에 있던 PC의 하드라든지 또는 집에 있던 PC의 하드에서도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전에 휴대전화기를 바꿨어요, 남편이. 이게 혹시 이것 때문에 일부러 바꾼 거 아닌가?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내역도 복구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일부러 증거인멸한 건가? 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검사도 이게 왜 복구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셀카. 셀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큰 사고를 당했지만 어린 딸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딸하고 놀아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찍은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제 시작이 그 화물차 운전기사와의 결탁 여부였는데, 네. 공모 여부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운전자 남편뿐 아니라 그 가족들하고도 연락하는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데요. 심지어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데 1심 법원이 굉장히 예상 외의 이야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저혈량성 쇼크라고 그랬잖아요. 좀 네. 피가 과다출혈. 네, 과다출혈. 근데 현장에 출혈이 거의 없어. 그래요? 네. 특히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출동한 구급차 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상태를 보니까 많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상태를 보니까 목이나 다리가 잘렸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꺼내 보니까 대동맥을 지나는 그 부분인 그 우측 허벅지 쪽에 5cm 정도의 그 열상이 발견됐고, 골반 대퇴부에도 열상이 있었을 뿐이고 현장에 흘러나왔던 혈액이 거의 없었다. 또 응급 후송 장비에 뭐 들 것이나 침대에 묻은 혈액도 거의 없었다. 근데 어떻게 그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가 있지?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사망해도 그 후에 뭐 1시간 이상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는 사고 발생 14분 후에 측정할 때부터 그 후에 다 모두 0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망했을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라고 봤지만 그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사후 강직이 굉장히 강해서 이거를 다리를 펴는데 좀 힘들었다. 이게 사고 후 1시간 후에 이제 사고 발생하고 1시간 후에 이 다리를 펴다가 그런 걸 느꼈다는 건데 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출동한 이제 응급구조요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이상하다. 왜 망인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뭐야? 이미 했다는 그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게 이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임신 중인 예. 좀 서늘하고 무서워요. 그러네요, 좀 이게. 이게 임신 중인 상태에서 복부 충격으로 사망하면 이제 임신한 배부 위에 멍이 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한 충격을 복부에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부에 멍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모체가 사망했을지라도 태아는 얼마간 더 생존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만져본 결과 태아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 또 캄보디아 출신이지만 이 남편보다 얼굴이 평소에 더 하얗대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출동한 소방관들이나 응급구조사가 보니까 이 아내의 얼굴이 더 검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외국인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얼굴이 원래 하얀 사람인데 그날 얼굴이 검었다. 이거는 이미 사망한 거 아니냐. 또 당시에 현장에서 발견한 사람이 말했어요. 경찰에서 한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가슴부터 얼굴까지 이불이 씌워져 있었다. 덮어져 있었다. 네.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다. 이거는 추울까봐 걱정돼서 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춥다고 얼굴을 덮어놓질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네. 결국 출혈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쇼크사 정도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촬영 결과도 머리나 가슴에서 별다른 손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없었고. 네. 사진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사고 직전까지 생존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 금전적인 부분을 이제 보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있었고 네. 기타 수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이거 낼 수 있는 그런 보험료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또 아까 말했듯이 보험 관련돼서 먼저 제안을 하거나 또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런 보험 들어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에 한 생각과는 약간 좀 다른 거죠. 게다가 이게 아내를 위해서만 보험을 든 게 아닙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95억 원 중에도 상당액은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95억 원은 약간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 네. 라고 하는 거죠. 네. 물론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이렇게 해명은 됩니다. 일단 해명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처 소생 자녀, 또 지금 현처와의 그런 그 자녀, 또 부모, 또 전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도 체결했고, 그리고 그 보험료로만 490만 원 납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달에 보험료로 쏟아 부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범행을 뭐 저지르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게다가 뭐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이 없대요. 게다가 처제의 말도 결정적이었어. 뭐죠? 처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 형부가요. 저희 그 캄보디아 처가에 되게 잘했습니다. 처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막 처제가 말을 하잖아요. 처제가. 예.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네. 일단 뭐 그럴 리가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이게 어떻게 피고인 남편의 혈액에서도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는지 설명이 안 된다. 또 아니 수면 유도제를 먹이고 안전벨트를 풀었다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고 직전에 좌조향했는지 그리고 정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게 맞는지 범행 그 이전에 그랬었던 건 아닌지 범행 동기가 있는지 이런 여러 의문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 무죄. 이게 1심입니다. 이게 1심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좀 이거는 완전 빼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다. 진짜. 자, 그래서 2심 항소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무기징역.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내리는군요. 검사가 1심에서 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좀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안전벨트를 풀었다는 부분을 빼요. 어차피 증명 안 되니까 굳이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졸음운전인지 일부러 갖다 박은 거지만 밝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전벨트 푼 거를 아예 삭제합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 먹였다는 주장 뺍니다. 빼고 그거 없어도 일부러 갖다 박았으면 살인이니까. 그렇지. 증명이 안 되는 부분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네. 뺍니다 그 부분. 그럼 없애버리는 게 낫다. 작전을 바꾸죠. 그리고 또 여수 선착장 사건처럼 이 교통사고 관련된 이런 그 업무상 과실로 이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예비적으로 추가합니다. 혹시 살인 증명이 안 되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은 거야. 맞아요. 그럼 처벌을 그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지. 그렇지. 검사가 뒤늦게 이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약간 수정을 하는 거구나. 네, 물론 살인죄로 처벌받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과실에 의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한 건데요. 1심에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2심은 핵심 위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뭐냐?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인지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이 둘 중에 하나 판단하는 건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증거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네. 그러면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졸음운전 가능성이 없다면 졸음운전임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봐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이상한데, 이거 안 돼. 그러면 그때는 고의로 살해한 게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를 합니다. 상당한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심 재판의 판단을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일단 상향등, 점등인데요. 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등.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향등은 이게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기거나 밀거나. 밀거면 이제 고정돼서 켜져 있고 이게 당기면 이제 일회성으로 반짝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본 겁니다. 상향등이 점등된 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점등된 사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자. 안쪽으로 졸음운전 상태에서 상향등이 켜질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저 이제 고3 딱 끝나자마자 계속 했는데 한 번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졸릴 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졸음을 해서 깜빡할 수는 있어도 그게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단 될 수 없는 일이야. 안쪽으로 당기는 거는 졸은 상태에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경험칙상 불가능이라고 일단 배제했어요. 그건 불가야. 두 번째, 미는 거. 미는 거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것도 좀 이렇게. 근데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이요. 이게 운전대가 있잖아요. 운전대와 수평에 가까운 앞에 5c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레버가. 좀 깊게 들어가 있구나. 예. 그래서 운전하다가 손이 떨어져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평이란 말이야. 운전대가 수평이야. 근데 졸다가 이렇게 밀어?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걸림 장치에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리는 거야. 딸깍해야 이제 걸려 있죠. 예. 미는 거는 걸려야 되는 거니까 당기는 거는 일단 배제했고. 맞아요. 그러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왼손이 수직 하방이 아니라 졸다가 이게 떨어지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되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수평에 가깝게 앞으로 손을 이렇게 든다? 조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해하기 어렵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거의 맞아. 불가능해. 이거는 좀 나올 수 없는 일 같아요. 1심 재판부에서는 보지 않은 각도죠. 네, 이런 것들 말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제동하는 것처럼 몸이 좀 이렇게 앞으로 쏠렸다고 했잖아요. 울컥했다고. 예.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이게 일부러 제동한 게 아니라 졸음운전할 때 이렇게 쏠린 거였다면 차가 요동쳤을 쓸 것이다. 그렇지. 그런데 상향등 켜줄 때 뭐 다 보니까 차가 쭉 가요. 그러니까 울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쭉 간다. 예, 아니 이렇게 해서 차가 일부러 멈춘 게 아니라 일부러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춘 게 아니라 졸다가 이렇게 쏠릴 정도였다면 차가 흔들리는 게 맞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졸음운전하고 양립할 수 없는 없죠.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남았잖아요. 화질이 안 좋다는 그 영상. 예. 근데 그 영상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고속도로 그 긴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인이 아니니까 범인이었으면 누가 그거를 상향등 켜겠냐? 다 눈에 보이게 증거 남게. 이거보다는 거기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비상정차대에서 우조양 후에 좌조양했느냐. 그러니까 약간 사실 정밀 조정을 한 건데. 예. 만약에 이게 졸음운전이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정말 꼼꼼하게 다시 본 결과 심지어 우조양했다가 좌조양했다가 다시 우조양했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 한 번 더 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좌했을 때 너무 많이 나갔네 하고 약간 그렇다면 졸음운전이 아닐 것이다 이건. 그 각도가 또 이 사고 도면과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바퀴는 11자였어요. 앞바퀴 뒷바퀴 모두. 정연이네 그럼. 네. 그러면은 우좌 살짝 우에서 갔다.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 거죠. 근데 차량에 따라서는 조작을 하지 않아도 핸들 자체 복원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쓱 맞춰지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운전대 자체의 복원력으로 바퀴가 11자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게다가 길지 않았어요. 짧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조정을 해서 맞췄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게 3년 정도 5톤 화물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요. 이 남편이. 화물차 운전 경험이 있군요. 네. 그리고 상향등 점등한 때부터 충돌까지 20초가 있었거든요. 20초. 그렇다면 그때 좌우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시간 충분하지. 분석 결과에도 그게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2심에서도 시뮬레이션 다시 했거든요. 다. 여기에 부합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졸음운전이 아니다. 게다가 그때 그 스타렉스가 이제 수동인데 수동이었어요. 4단에 있었습니다. 4단? 예. 근데 그 당시의 속도와 4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운전을 한 거 아니냐. 그렇지.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후에 6단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뭐 이제 차 레커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뭐 방치되고 하면서 이게 옮겨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을 피고는 했습니다만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은 아니었다. 그 후에는 운전 중에 4단. 그 당시 속도에 맞게 4단 났다는 얘기는 운전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졸음운전이 아니다 결국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부분은 꼭 좀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67km입니다. 67km. 네. 그런데 그동안 3번에 걸쳐서 20분 쉬었다고 한 거예요. 휴게소 같은 데서. 예. 그래서 아까 막 휴게소 들렀다 그러지.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2시 45분 새벽. 그리고 중간에 쭉 오는데 이제 쉰 거죠. 쉰 거 다 포함해서 했고 사고 발생한 시각이 3시 41분.
그러면 이게 평균 시속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낼 수 있지. 이거를 통해서 졸음운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6분에서 쉬는 시간 20분을 좀 뺄게요. 56분 동안 쭉 운전을 했는데 예. 이제 20분을 토탈 쉬었다고 하니까 그걸 뺐어요. 그리고 거리가 67km잖아요. 그럼 67km를 36분에 간 겁니다. 그러면 평균 시속 112km. 그러네. 120좀 안 나오네. 좋은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좀 쉽지 않죠. 쉬운 일은 아니긴 하네. 예. 졸았다는 사람이. 이게 졸음운전이라 이게 졸음이 몰려오는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쉽게 유지할 만한 속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주변에 차가 없어도 졸면서 시속 112를 유지한다? 그러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커브길을 다 통과했다는데 8개의 커브를 다 통과해서 그 정도로 졸고 있으면 이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 이미 그 전 커브에서 어디 갖다 박았지 가드레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었던 곳이 이제 안성휴게소인데 그 안성휴게소에서 잠깐 좀 이제 잠을 자고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지점까지 오는데 20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8개의 커브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 커브 돌았고. 예. 게다가 수분 간격으로 커브가 또 나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사건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커브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커브 통과한 다음에 사고 나는 데까지 이제 좀 짧았다는 거 아니에요? 1분. 금방이에요, 진짜 그러면. 1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커브길을 통과할 때까지 잘 가다가 그 사이에 졸랐다고 하기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죠. 물론 누구든 졸음운전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졸음운전을 한 사람의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면 유도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든 수면 유도제 먹었고 그 수면 유도제는 피해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먹여졌다기보다는 남편이 미리 준비한 옥수수 수염차 등을 통해서 먹여진 거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 흔적이 없습니까? 뭐 안 나왔다고. 버렸겠지 미리. 그래,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용기는 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먹고 왜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차에서 휴지 같은 게 버린 경우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또 아까 1심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남편 혈액에서도 나왔는데.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2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그 사실 조회를 보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결과를 쭉 보니까 이거 검사 결과 이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예. 결국 1심과 2심이 그게 남편의 혈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쨌든 거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 예.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한 것이죠. 예. 결국 또 이제 화장장 빨리 예약한 것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양과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좀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라고 한 거고, 또 아까 좀 미심쩍었던 휴대전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고 2-3달 전에 액정 깨져가지고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쓰던 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반납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2주 전에 교체했습니다. 사고 2주 전에. 그리고 이전 전화기를 반납하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네. 예, 근데 파악이 안 되고 확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입할 때 미반납이라고 돼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 모른다. 여러 가지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현장에서 사고 직후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화물차량 운전자가 괜찮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내가 차를 박았습니까? 그래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차를 박았나요?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아니 졸음운전하다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게 통상적이다. 그렇죠. 내가 박았냐고 묻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묻는 건 좀 약간 그리고 1회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경찰한테도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고 나면서 화물차 피하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근데 졸음운전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졸음운전을 했다면 졸음운전한 거라면 졸고 있어서 몰랐다고 하는 게 나 졸았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네, 좀 상황이 전혀 왜냐면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졸음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의로 사고 낸 것이다. 라고 봤고요. 예비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추가됐지만 그 부분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의적인 1번으로 기소한 살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보지도 않았고 살인, 유죄, 사기도
자동차 보험 관련된 부분 사기, 유죄, 그리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한 질책을 해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차대한 범죄다. 네. 사망보험금 수령하려는 무력을 앞세워서 아내를 살해, 책임이 더욱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 피해자의 처지가 더욱 애처롭고 피고인의 악성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시정일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속죄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형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 정의와 인륜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방해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무기징역. 네.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숨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2심 법원으로 왔어요. 근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예, 거의 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파기환송심이 2017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3년째. 진짜 얼마 전이네요. 3년째 재판이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018년 5월에 첫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1년 만에 계속해서 중단돼 있다가 이제 올해 1월에 또 증인 신문이 있었고 지금 이제 재판이 이제 좀 속도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우리가 콘텐츠 하는 동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나와야죠 또. 근데 거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누군가는 또 대법원에 올라갈 겁니다. 재상고에서 거기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정말 결과를 쉽게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원심 유죄 판결이 왜 틀렸는지를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심에서 유죄라고 얘기한 거를 지적을 했다. 네,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 제대로 다시 해라. 네. 그 부분의 논리만 한번 좀 설명을 해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다 나왔으니까 1, 2심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어떤 핵심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범행 동기가. 즉 금전적인 부분도 이게 농협이나 신협이나 우체국에 각각 한 개씩의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잔고가 합계 600만 원이 안 돼요. 맞아요. 500 얼마였지. 그렇다면 이게 아까 시작할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네. 보험을 가지고 모든 금융 활동을 한 거 아닌가. 결국 이게 단순히 보험은 보험이고 예금은 예금이고 주식은 주식이고 펀드는 펀드고 이게 아니라 보험으로 다 돌려막았어. 보험을 이게 그 예금이나 적금과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저는 보긴 힘들어요.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 수입 중에 일부를 저축하고 또 자금을 또 이제 대출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가족관계에 어떤 별다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좀 잘 좀 확인해 봐라. 또 하나 이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에서 납입한 월 보험료가 4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족을 이제 위해서 낸 보험료도 그 정도 돼요. 합하면 800~900만 원이야. 한 달에 800~900만 원을 보험료로 내요. 돈 천씩 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라면 정말 뭐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 아닌가.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니까. 네. 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범죄 동기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도 좀 특이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결국 보험 가입한 이유와 동기 그리고 왜 이렇게 뭐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도 보험을 가입했는가? 또 이게 내용을 잘 아는 상태였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 이 보험 사고 나면 아내가 교통사고 죽으면 내가 얼마 받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왜 뭐 예금도 안 하고 적금도 안 하고 보험만 이렇게 했는가?
그 경위가 뭐냐? 이걸 확인해라. 이걸 보다 더 자세하게 파헤쳐라. 그래야 살해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더 파헤쳐봐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 사건 오로지 보험금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이제 감행했다고 볼 만한 그런 범행 동기를 좀 더 분명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액수가 95억이잖아. 근데 안 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다쳤잖아요. 결국은 남편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운전석으로 이제 밀려 들어온 어떤 차량 구조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낀 거예요. 그 남편도. 그래서 빼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절단한 다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 그거를. 그렇다면 이거는 죽기 직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이것도 좀 잘 봐야 된다. 게다가 이게 전면 유리창을 스타렉스 기준으로 볼 때 68%가 이제 들어왔고 거예요. 그럼 이제 한 30%. 그렇죠.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이 남편이 다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게 목, 대퇴부, 슬관절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경동맥이나 대퇴동맥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거기가 잘리면 치명상을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100% 안전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완벽하게 죽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걸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가 꼭 완벽하게 모든 그런 걸 계획하진 않는 거. 이거 또 반복되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런 견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치명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나는 그걸 비켜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한다? 그 무모함의 정도가 통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이상하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본 거죠. 네. 결국 이 운전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제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파헤쳐봐.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운전 경력 또는 경험에 따른 실제 운전 능력을 확인해봐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조수석 측만 추돌 한다고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충돌 후에 반동 등으로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운전자도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이것도 파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타렉스와 일반 승용차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화물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을 때 이게 앞에 그 차량이 밑에도 이제 판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와요. 맞아요. 이게 승용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이런 지적들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좀 무모한 어떤 성품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등도 좀 더 파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이런 범행을 정말 계획을 했다면 딱 보이고 결심, 시도, 성공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겠나.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비슷한 상황을 좀 포착하기 위해서 물색하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거나 아니면 하다가 실패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봐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확인될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모자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재판을 하라고 하는지 그런 그 지침물들을 이제 주는 거죠. 게다가 졸음운전 중에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어떤 그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 반응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상향등 있잖아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 다르잖아. 맞아요. 졸음운전 중에 상향등의 조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어떻게 될지 뭐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니까. 졸다 깨다 반복하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뭐 의식적으로 상향등을 조작한 다음에 다시 졸았을 가능성은 없는 거냐. 상향등을 켠 다음에 20초 동안 420m를 더 가서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과 그 거리는 물론 그 상향등 켤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의식적으로 켰을지 몰라도 그 후에 가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시간과 거리는 아닌가. 이걸 확인해봐요. 그 사이에. 20초 400m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또 순간적으로 졸다 깨다 반복하는 졸다 깨다 반복하는 졸음운전과
또 이 사고 장면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어떤 차량의 진행 경로가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 이런 의문을 좀 해소한 다음에 상향등 관련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대법원은 이제 이불에 묻은 혈흔은 이제 DNA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그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걸 아내 거라고 볼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없다. 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차창에도 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혈흔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 디펜히드라는 성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과연 완벽하게 정확하겠느냐? 또는 수면 유도제가 아닌 다른 디펜히드라민 포함된 그런 복합제제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거든요. 네. 이런 거 다 확인하라는 거죠. 결국 2심 재판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다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째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2심 파기환송심이 굉장히 길게 지연되면서 네.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무죄, 유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심의 판단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항상 이 명백하고 그 최대한의 가능성을 다 체크하면서 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아주 원칙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네. 그 원칙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그 원칙은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잖아요. 많이 압축을 하고 줄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이게 많이 줄인 거예요. 정말 많이 줄인 건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 끊거나 중간에 잘라내면 이해가 더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줄이기는 힘들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 코너를 하는 동안에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사법부의 최종 결론 몰라요. 모르죠.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방송을 이제 한 거고 누가 뭐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죠. 혹시라도 이 사건의 피고인 입장에서 왜 유죄 취지로 봐?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1심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본 거예요. 그 부분을 다 아주 공정하게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미서류극장 캄보디아 교통사고와 캄보디아 안에 교통사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요거는 천천히 쭉 들어보셔서 어떤 이 논리의 구조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오랫동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